부잣집 사위 된 가난한 선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만복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 드라마는 AI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장마철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초가집에서 빗물을 받아 마시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선비 허생. 쌀독을 긁는 쥐에게 자네나 나나 이번 생은 글렀소라고 한탄하던 그에게 술자리에서 친구가 던진 한마디가 운명을 바꿉니다. 자네 혀는 북보다 강하다는 걸 왜 몰라? 그날 밤 허생은 조상의 촉복까지 전당포에 맡기고 비단 도포를 빌려 입고 거지를 하인으로 세워 고을 제1의 부잣집 대문 앞에 섭니다. 목표는 단 하나. 콧대 높기로 소문난 부잣집 외동딸의 남편이 되는 것. 가진 것이라곤 빈주머니와 말빨뿐인 사내가 벌이는 사상 최대의 사기극.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 선비는 예상치 못한 것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속이려던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거짓이 들통나는 순간 곤장백대가 기다리는 벼랑 끝에서 허생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장마철 눅눅한 습기가 방바닥을 질척하게 적시는 남산골 허름한 초가집.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썩어 내려앉았고 벽에 흙은 빗물에 씻겨 갈비뼈처럼 대나무 뼈대가 드러나 있다. 천장 곳곳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깨진 옹기 그릇들이 맑은 파여름을 낸다. 똑똑 또르르. 그 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린다. 며칠을 굶었는지 백가죽이 등짝에 찰싹 달라붙을 지경인 선비 허생은 옹기 그릇에 고인 빗물을 손으로 떠마시며 허기진 배를 달랜다. 차가운 맹물이 텅 빈 위장으로 흘러들어가자 속이 쓰리고 아리다. 맹물로 배를 불린 그가 힘없이 드러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천장들보 위에서 쥐 한 마리가 빈 쌀독을 긁어대는 서걱서걱 소리가 들려온다. 쥐마저 굶주린 것이다. 허생은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린다. 쥐 선생 미안하오. 긁어봐야 먼지뿐일게요. 자네나 나나 이번 생은 글렀소. 다음 생에나 부잣집에서 만나세. 그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자주 섞인 웃음이 빗소리에 묻힌다. 방 한쪽 구석에 쌓인 책더미만이 이 집의 주인이 한때 긁게나 읽던 선비였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책은 배를 채워주지 못한다. 과거 시험 답안지를 달달 외워봐야 밥 한 술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냉정한 이치다. 허생은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두 손으로 눌러보지만 굶주린 위장의 항의는 멈추지 않는다. 반면 같은 고을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최 부자의 기와집은 완전히 딴 세상이다. 높은 담장 위로 기와가 번쩍이고 대문 앞에는 석등 두 개가 당당히 서 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이 집만은 늘 건조하고 따뜻하다. 안채 부엌에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담장을 넘고 골목까지 퍼져 지나가는 행인들의 코를 자극한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임금님 수라상이라 해도 손색 없을 12첩 반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다. 윤기 흐르는 쌀밥, 간장에 졸인 은행,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 산적과 전유어, 맑은 미역국에 젓갈까지. 하지만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최 부자는 은 젓가락으로 조기살을 깨작거리기만 할 뿐 제대로 입에 넣지를 않는다. 한숨이 코끝을 때린다. 에잉, 도통 입맛이 없어. 이 도미찜은 왜 이리 퍽퍽해? 밥맛 떨어지게 시리. 당장 새 수라간 안악을 구해오너라. 밥상을 물리며 짜증을 부리는 최 부자의 옆자리에 외동딸 월양이 앉아 있다. 화려한 비단 저고리에 옥비녀를 꽂은 그녀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미인이건만 얼굴에는 수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창밖의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무엇이 이토록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일까? 극심한 빈곤 속에서 빗물로 배를 채우는 선비와 넘쳐나는 풍요 속에서 입맛을 잃은 부잣집. 두 세계는 같은 하늘 아래 있으되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아득하게 멀어 보인다. 빗줄기가 두 집 사이의 흙길 위로 쏟아지고 도랑물이 불어나 허생의 초가집 마당을 적신다.
시끌벅적한 저작거리 주막이다. 파장을 앞두고 한 장 걸치려는 장사꾼들과 일꾼들로 좁은 주막 안이 왁자지껄하다. 구석 자리에 허생이 웅크리고 앉아있다. 친구 박서방이 건넨 탁주 한 사발에 시래기 김치 조각을 안주 삼아 홀짝홀짝 들이킨다. 빈속에 들어간 막걸리가 허생의 머리를 금세 어질어질하게 만든다. 박서방이 허생의 어깨를 쿡쿡 찌르며 타박을 놓는다. 이복의 허형, 언제까지 방구석에서 공자왈 맹자왈만 읊으며 앉아있을 텐가. 글줄이나 읽는다는 양반이 굶어 죽기 딱 좋은 꼴이야. 자네 과거 시험 칠 돈은 있나? 붓살 돈은? 먹갈 벼루는? 다 팔아먹었잖아. 허생은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인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박서방은 탁주가 거나하게 올랐는지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인다. 주막 안의 시선이 슬슬 쏠리기 시작한다. 세상을 보란 말이야.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도 팔아먹었다는데 자네는 그 잘난 글솜씨를 뒀다가 뭐 하려고 그러나? 배짱이 없으면 평생 굶는 게야. 재주가 있어도 써먹을 줄 모르면 없는 것만 못하다고. 박서방이 탁주를 벌컥 들이키고는 허생의 귀에 대고 소근거린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말이야. 자네 혀는 붓보다 강하다는 거야. 내가 자네를 10년을 봐왔는데 자네는 글 쓰는 재주보다 말로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10배는 더 뛰어나. 아까 주막 주인한테 외상값 깎을 때 봤잖아. 주인 영감이 자네 말에 넘어가서 이자까지 탕감해줬어. 그 입심이면 임금님 앞에서도 한 자리 꿰찰 사람이야. 근데 자네는 그걸 쓸데없는 데만 쓰고 있어. 선비 체면이고 뭐고 배가 고프면 다 소용없는 거야. 입만 잘 놀려도 팔자가 피는 세상이라고. 박서방의 투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생의 가슴에 비수처럼, 아니 동아줄처럼 꽂힌다. 붓보다 강한 혀. 허생은 술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푹 꺼진 볼, 퀭한 눈. 그러나 그 퀭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꽃 하나가 깜빡인다. 평생을 선비의 체면치레에 갇혀 살았다. 양반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도 안 되며 오직 글과 학문으로만 입신양명해야 한다는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를 올감했다. 하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체면도 사치였다. 공자님도 배가 고프시면 밥부터 드셨을 게 아닌가. 허생은 빈 술잔을 탁 내려놓는다. 어쩌면 박서방이 취중에 뱉은 그 배짱이라는 것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친다. 주막 문 밖으로 최부자댁 높은 기와지붕이 보인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알부자 최부자에게는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큰 고민이 하나 있다. 금지옥엽 외동딸 월양이 홍기를 훌쩍 넘긴 것이다. 17이면 시집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22이 되도록 홀로인 딸은 아버지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었다. 콧대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기로 소문난 월양은 지금까지 찾아온 수십 명의 혼처를 모조리 퇴짜 놓았다. 무관 출신의 건장한 사내가 오면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 라 하고 문관 집안의 수재가 오면 말이 재미없어 하품이 난다. 며 돌려보냈다. 양반가의 도련님이 오면 뻣뻣하기가 빨래판 같다. 며 코웃음을 쳤고 부잣집 아들이 오면 돈밖에 모르는 상놈. 이라 일축했다. 어떤 사내를 데려와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 소문은 고을 전체에 퍼져 이제는 중매쟁이조차 최부자댁 문전에 얼씬거리기를 꺼리는 지경이다. 최부자는 밤마다 한숨을 쉰다. 도대체 어떤 놈이어야 우리 월양이 마음에 드는 거냐? 용이라도 데려와야 하는 것이냐? 이 소문을 우연히 저작거리에서 접한 허생의 눈이 번뜩인다. 인생 일대의 도박을 결심하는 순간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방안을 샅샅이 뒤진다. 남은 재산이라곤 선대에서 물려받은 고서적 몇 권과 집안의 내력을 기록한 족보 한 권, 그리고 조상님이 물려준 은장도와 낡은 가끔뿐이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망설일 때가 아니다. 허생은 그것들을 몽땅 전당포에 맡기고 거금을 마련한다. 전당포 주인이 혀를 내두른다. 아니 선비 양반. 조상님 족보까지 잡히다니 이건 뭔 일이오? 허생은 대답 대신 웃기만 한다.
그 돈으로 한양 저작거리에서 최고급 비단 도포와 새갓, 가죽신을 빌린다. 어깨에는 사양이 든 향낭을 달고 허리에는 옥장식이 달린 선추를 찬다. 거울 앞에 서니 제법 한양의 귀공자 태가 난다. 워낙 골격이 반듯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허생이라 의상만 갖추니 남 부러울 것 없는 도련님이다. 문제는 하인이다. 양반과 자제가 하인 하나 없이 다닌다면 의심을 살 것이 분명하다. 허생은 동네 장터 구석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칠뜨기를 발견한다. 덩치만 산만한 칠뜨기는 얼굴의 때가 거뭇거뭇하고 머리는 새 둥지처럼 엉켜있지만 눈만은 순하디 순하다. 칠뜨가, 오늘부터 너는 한양 대감마님의 충직한 종이다.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밥은 배 터지게 먹여주마. 밥이라는 단어에 칠뜨기의 눈이 등잔불처럼 환하게 빛난다. 진짜요? 진짜 밥이요? 흰쌀밥이요? 예게. 날이 아니 대감마님. 충성. 충성. 당장 충성을 맹세하는 칠뜨기를 데리고 허생은 급하게 양반과 하인의 걸음걸이와 말투, 인사법을 가르친다. 고개를 숙일 때는 허리를 45도로 꺾어라. 말할 때는 예의하고 끝을 올려라. 절대로 코를 후비거나 방귀를 뀌지 마라. 칠뜨기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걸음걸이는 오리처럼 뒤뚱거리고 인사할 때마다 방귀가 나올 듯 얼굴을 찡그린다. 위태롭기 짝이 없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 가짜 귀공자 허생과 가짜 하인 칠뜨기, 이 엉터리 콤비는 최부자댁이라는 호랑이 굴을 향해 비장하게 첫발을 내딛는다. 최부자댁 담벼락 아래 허생은 나무 그늘에 서서 대문의 동정을 살핀다. 사전에 수소문해 둔 정보가 있다. 월양이 매일 오후 4시에 동쪽 절법당으로 불공을 드리러 간다는 것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앞뒤를 호위하는 가운데 화려한 가마가 미끄러지듯 나온다. 허생은 부채를 촤악 펼치며 칠뜨기를 향해 일부러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친다. 에잉. 한양의 정승댁 며느리 자리도 마다하고 이 고을까지 내려왔건만 이곳에는 내 짝이 될 만한 규수가 없단 말이냐?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구나.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 총각의 심사를 이리 괴롭히시나이까. 허생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또렷하여 담장 안팎으로 쩌렁쩌렁 울려 퍼진다. 이어서 미리 밤새 외워둔 고상한 한시 구절이 청산 유수처럼 흘러나온다. 앙앙대사성, 제피오이, 요조숙녀 군자오구라. 구하되 얻지 못하면 오매불망 전전반측이로다. 칠뜨기도 옆에서 맞장구를 놓느라 정신이 없다. 그렇습니다, 도련님. 한양의 영의정 대감마님께서도? 도련님 같은 분은 처음 보셨다고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아이고 이런 명당에 좋은 교수가 없다니 원통하옵니다. 칠뜨기의 대사는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 큰 목소리 하나만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가마 안에 있던 월양이 밖에 소란에 호기심이 동해 가마 커튼을 살짝 걷어본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부채질하는 허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무엇보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려한 문장과 호방한 기세가 범상치 않다. 월양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사내와도 다른 분위기다. 뻣뻣한 양반도 물만한 부잣집 도련님도 아닌 제 멋에 취해 시를 읊는 자유로운 선비. 월양이 시녀에게 저 선비가 누구냐? 고 묻지만 시녀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이 장면을 놓칠세라 담장 안에서 일부 종사하듯 엿듣고 있던 최 부자의 귀가 번쩍 뜨인다. 한양의 정승대, 며느리 자리를 마다해. 영의정 대감, 최 부자는 황급히 두루마기 옷고름을 여미고 대문을 열고 나선다. 이보시오 젊은 선비. 여기서 이리 탄식하시다니 무슨 사연이 있으시오? 어디서 오신 분인데 이 고래까지 오셨어? 미끼를 물었다. 허생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만 겉으로는 짐짓 놀란 듯 눈을 둥그렇게 뜨고는 정중하되 약간의 거만함을 섞어 고개를 숙인다. 아, 이거 실례했소이다. 행인 앞에서 한탄을 하다니. 소생은 한양에서 내려온 미관말직에 불과한 사람이오. 미관말직이라 했지만 말투와 행색은 결코 미관말직이 아니다. 최 부자는 허생의 번들거리는 비단옷과 옥장식, 그리고
뒤에 묵직하게 서 있는 칠드기의 듬직한 덩치를 보고 확신한다. 이 자는 분명 대단한 가문의 자제라고. 최 부자의 손에 이끌려 안방 사랑채에 들어선 허생의 눈앞에 꿈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 펼쳐진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산의 진미가 탁자 위를 가득 메우고 있다. 하얗게 윤기가 흐르는 쌀밥, 간장에 졸여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싱싱한 전복으로 끓인 걸쭉한 죽, 소금구이로 바삭하게 익힌 민어포, 살짝 데쳐 초장을 곁들인 해삼 노릇노릇한 녹두전, 그리고 후식으로 꿀을 뿌린 약과까지. 며칠을 굶은 허생의 코에 갈비찜의 달콤 짭짤한 냄새가 훅 들어오자 위장이 비명을 지르듯 요동친다. 침이 폭포처럼 넘어간다. 눈앞이 아찔해진다. 한편 마당에서는 칠드기가 이미 하인들 틈에 끼어 밥 세 그릇을 우겨넣고 네 번째 그릇에 손을 대고 있다. 아이고, 이 집 밥은 왜 이리 맛있어요? 꿀이 아니라 하늘나라 음식이네. 칠드기의 감탄사가 마당에서 울려 퍼지고 허생은 속으로 저놈아, 좀 조용히 먹어라며 이를 간다. 허생은 은 젓가락을 집어들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갈비찜 위에 은 젓가락이 닿기 직전 머릿속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울린다. 이거 먹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기다. 존재하지 않는 가문의 자제 행세를 하고 남의 밥상 앞에 앉아 있다. 이 밥을 먹으면 빚이 되고 빚은 곧 덫이 된다. 들통나는 순간 사기죄로 관아에 끌려가 곤장백되는 기본이다. 볼기가 터져 피가 흐르고 죄인의 낙인이 찍혀 평생을 정과자로 살게 된다. 지금이라도 배탈이 났다 핑계를 대고 도망칠까? 화장실을 빌려달라 하고 담을 넘으면 된다. 허생의 손이 멈춘다. 은 젓가락이 허공에서 흔들린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살짝 벌어진 틈으로 월양의 자태가 스치듯 지나간다. 연분홍 치마 저고리에 검은 머리를 곧게 올려 빗으로 고정한 월양. 그녀가 지나가며 사랑채 쪽을 흘긋 보는 눈빛이 허생의 시야에 꽂힌다. 음식보다 더 치명적인 아름다움이다. 허생의 심장이 쿵하고 요동친다. 거기다 코끝을 다시 자극하는 갈비찜의 달콤한 냄새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다. 에라 모르겠다. 딱 3일만이다. 3일만 배불리 먹고 적당한 핑계를 대고 빠지자. 한양에 급한 볼일이 생겼다고 하면 되지 않겠나. 허생은 결심을 굳히고 짐짓 점잖은 자세로 젓가락을 놀려 갈비 한 점을 입에 넣는다.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리는 고기의 감촉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숨기기 위해 재빨리 표정을 관리한다. 간이 조금 세군. 한양에서 먹던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소. 거드름을 피우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지만 최 부자는 눈치채지 못한다. 아이고 역시 한양분이시라 입맛이 까다로우시구먼. 라며 더 좋은 반찬을 올리라고 하인을 재촉한다. 거짓말의 늪에 첫 발을 들인 순간이다. 최 부자는 장사꾼 출신답게 사람을 쉬이 믿지 않는다. 겉모습에 혹하기는 했으나 수십 년간 장사판에서 굴러온 직감이 속삭인다. 좀 더 지켜보자고. 자네 길도 피곤할 텐데 우리 집에 며칠 묵어 가게나. 내 자네의 학식과 인품을 좀 더 보고 싶네. 말투는 부드럽지만 눈빛은 예리하다. 이것은 초대이자 감금이며 동시에 검증의 시작이다. 허생은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하면 의심을 살 것이고 수락하면 거짓이 드러날 위험이 커진다. 진퇴양난이지만 이미 갈비찜을 삼킨 이상 되돌릴 수 없다. 허허,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소만 이 고을의 풍광이 마음에 들었으니 며칠 머물러 보겠소. 허생은 짐짓 여유로운 척 부채를 붙이며 사랑방에 짐을 푼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사랑방에 딸린 이부자리는 명주 솜니불의 비단요다. 며칠 전까지 허생이 덮고 자던 것은 솜이 다 빠져나간 누더기 이불이었다. 명주 솜 이불 속에 파묻히자 온몸의 근육이 녹아내리는 기분이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내일부터 펼쳐질 시험이 두렵기 때문이다. 화장실 가는 걸음걸이 하나, 물 마시는 소리 하나, 수저를 놓는 각도까지 명문가 자제답게 해야 한다. 최 부자는 수시로 하인들을 시켜 허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마루를 걷는 소리가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된다. 양반가의 걸음은 사뿐하되 당당하게여야 한다. 허생은 밤새 사랑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걸음걸이를 연습한다. 그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최 부자가 가장 물어볼 만한 것은 촉보다. 과연 다음 날 아침 최 부자가 산책을 빙자에 찾아와 넌지시 묻는다. 자네 고조부님 함자가 어찌 되시는가? 허생은 밤새 전당포에 맡기기 전 외워둔 남의 족보를 머릿속에서 꺼낸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지만 목소리만은 태연하게 유지한다. 아, 고조부님 함자요? 호가 천국이시지요. 워낙 산수를 좋아하시어 은둔하셨기에 벼슬길에는 뜻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학문의 깊이는 퇴계 선생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전해옵니다. 둘러대는 솜씨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최 부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오, 그런 가문이시라. 하고 물러나지만 허생은 돌아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기둥을 붙잡아야 한다. 감시의 눈은 도처에 있다. 사랑방 문창호지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누군가의 눈동자가 느껴질 때마다 허생은 태연하게 책을 펴고 공자왈 맹자왈을 큰 소리로 읊어댄다. 붓을 들어 글씨를 써보이면 최 부자의 하인이 슬쩍 가져가 주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안다. 허생은 일부러 명필을 자랑하듯 사랑방 벽에 시를 써붙이기도 한다. 한편 칠득이는 하인들 사이에서 제 역할을 해내느라 진땀을 뺀다. 우리 도련님은 말이야. 한양에서 밥 먹을 때도 금수저를 쓰신다고? 설정이 없는 애드리브를 치는 칠득이 때문에 허생은 매번 가슴이 철렁하지만 다행히 하인들은 칠뜨기의 허풍을 그대로 믿는다. 호랑이 굴에서의 아슬아슬한 처가살이 예행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다. 잠이 오지 않는 허생이 사랑방 문을 열고 나와 후원의 연못가를 거닌다.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가 잔물결에 흔들리고 연못 가장자리의 연꽃이 은은한 향기를 풍긴다. 바로 그때 정자 쪽에서 인기척이 난다. 고개를 돌리니 월양이 난간에 기대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허생은 순간 당황하지만 이내 자세를 가다듬고 부채를 펼치며 다가간다. 준비해둔 미사여구를 총동원할 절호의 기회다. 오, 이 밤에 홀로 달을 버타고 계시오? 달빛이 참으로 고운데 낭자의 눈동자에 비하면 저 달도 촌색이구려. 역대급으로 오글거리는 대사를 최대한 진지하게 내뱉는다. 월양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묘한 표정을 짓는다. 감동인지 실소인지 구분이 안 된다.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는데 허생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린다. 저녁을 일찍 먹은 탓에 야식이 당긴 것이다. 허생은 당황하여 기침으로 넘기려 하지만 꼬르륵 소리는 2번, 3번 이어진다. 결국 그는 몰래 주머니에 챙겨둔 떡 하나를 슬쩍 꺼내 입에 넣다가 급하게 삼키는 바람에 사레가 들리고 만다. 쿨럭쿨럭. 얼굴이 새빨개져서 물을 찾으며 허둥대는 허생의 모습은 영락없는 허당이다. 한양 귀공자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떡을 목에 걸린 채 눈물까지 글썽이는 우스꽝스러운 사내만 남았다. 월양이 황급히 물을 떠다주며 등을 두드려주는데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웃음이다. 푸아. 한양 선비님들은 다들 그리 점잖은 척하다가 떡에 체하시나요? 그 유려한 시를 읊던 분이 떡 하나에 저리 허둥대시다니. 월양의 웃음은 맑고 경쾌하다. 꾸밈없이 배를 잡고 웃는 그녀의 모습에 허생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귀밑까지 빨개지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진다. 그녀 앞에서는 억지로 점잖은 척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후원에서 마주친다. 달 밝은 밤이면 연못가 정자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허생은 처음에는 허세를 부리려 했지만 월양 앞에서는 자꾸 본 모습이 삐져나온다. 맛있는 과자를 먹을 때 아이처럼 양보를 불룩하게 부풀리는 월양의 모습을 보며 허생은 웃음을 참지 못한다. 월양도 점잖은 척하다 실수하는 허생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연다. 콧대 높은 아가씨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월양은 아버지의 과보호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자란 여인이었다. 진심으로 자기를 대하는 사람, 웃기고 허당이지만 어딘가 따뜻한 사람을 만난 것이
처음인 그녀는 허생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간다. 허생 역시 월양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작전을 넘어서고 있음을 느낀다.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찌르는 동시에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다는 연정이 싹튼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진심이라는 이름의 꽃이 위태롭게 피어나기 시작한다. 최 부자의 검증은 날이 갈수록 끈질기고 교묘해진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최 부자가 무심한 듯 묻는다. 자네 한양 집은 몇 칸이나 되는가? 허생은 젓가락 하나 흔들리지 않게 태연하게 답한다. 글쎄요, 너무 넓어서 세어보질 않았습니다. 사랑채에서 안채까지 가려면 말을 타고 가야 할 지경이지요. 아, 물론 말을 타지는 않습니다만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쓴 종이 중간중간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 부자의 입이 떡 벌어진다. 허허, 그 정도면 궁궐이 아닌가. 허생은 속으로 식은땀을 삼키며 더 크게 뻥을 치면 오히려 안 의심하는구나라는 교훈을 얻는다. 며칠 후 더 큰 시험이 닥친다. 최 부자가 인근 양반들을 초대해 시회를 여는 것이다. 어려운 한시의 운을 띄우고 즉석에서 시를 지어야 한다. 글재주에 자신이 없는 허생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다. 운이 발표되자 참석한 양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잡는다. 허생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아이고, 급체를 한 모양이오. 잠시 실례를. 화장실로 도망친 허생은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커닝 페이퍼, 미리 적어둔 시 모음집을 꺼내려 한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손이 미끄러져 종이가 변소 구덩이 속으로 풍덩 빠져버린다. 허생이 손을 뻗어 건져보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종이는 구덩이 속에서 형체도 없이 녹아가고 있다. 아, 내 시가. 내 인생이. 허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토한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맨몸으로 전장에 나가야 한다. 자리로 돌아온 허생은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붓을 쥔다. 그리고 가슴에서 떠오르는 대로 써내려간다. 하늘은 파랗고 물은 흐르네. 내 마음도 흐르고 님 마음도 흐르네. 흘러 어디로 가나 끝내 바다에서 만나리. 시를 읽은 양반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한다. 너무 단순하다, 이게 시냐 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최 부자가 먼저 무릎을 탁 친다. 오라. 기교를 부리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이치. 기교에 빠진 우리와는 격이 다르시구먼. 역시 대가에 풍물한 이런 것이요. 최 부자의 권위에 눌린 양반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과연 하고 동조한다. 허생은 속으로 세상에 이게 되네 하며 경악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부채질만 한다. 위기는 계속된다. 하루는 한양에서 현감이 부임차 고을에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한양 사정의 헌황 관리와 마주치면 정체가 발각될 수 있다. 허생은 급히 아궁이에서 숯을 꺼내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사랑방에 눕는다. 최 부자가 들여다보자 허생은 앓는 소리를 낸다. 괴질에 걸린 모양이오. 전염될 수 있으니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최 부자가 기겁하며 문을 닫고 의원을 부르겠다고 야단이다. 아닙니다. 이건 한양에서만 도는 특수한 괴질이라 시골 의원은 소용없습니다. 이틀만 누워있으면 낫습니다. 허생의 임기응변은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고 있고 최 부자의 신뢰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져만 간다. 허생의 기가 막힌 말발과 천운이 겹쳐 최 부자는 완전히 넘어가고 만다. 허생을 한양 명문가의 자제로 굳게 믿게 된 최 부자는 결단을 내린다. 이런 인재를 놓칠 수 없어. 내 전 재산의 반을 줘서라도 반드시 사위로 삼아야겠어. 최 부자는 고을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를 급히 불러 궁합을 보고 길이를 잡는다. 점쟁이가 두 사람의 사주를 놓고 괴를 뽑더니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오호, 천생연분이로다. 이 혼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요. 최 부자의 얼굴에 한박꽃이 핀다. 그날로 혼례 준비가 시작된다. 안채에서는 비단을 제단하고 부엌에서는 잔치상을 준비하며 마당에는 홍살문을 세울 자리를 닦는다. 온 집안이 혼사 준비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분주하다.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에 퍼진다.
최 부자 댁 딸이 드디어 시집간다. 신랑이 한양의 대단한 양반이라더라. 허생은 혼이 빠질 지경이다. 3일만 먹고 튀려던 계획이 혼례까지 흘러오다니. 이건 사기를 넘어 범죄다. 이제 정말 도망쳐야 할 때라는 것을 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허생은 살금살금 짐을 챙기기 시작한다. 비단 도포를 벗어 접고 빌린 갓을 상자에 넣는다. 담장 너머로 빠져나갈 루트를 머릿속으로 그린다. 뒷담 옆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된다. 칠뜨기를 깨워 함께 도망치려는데 칠뜨기는 코를 드르렁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때 사랑방 문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난다. 문이 열리고 월양이 서 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져 있다. 월양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직접 밤새 수놓은 비단 주머니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수놓은 원앙새 문양이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난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고백한다. 사실 저는 당신이 영의정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설령 빈털터리 선비라 해도요. 저를 진심으로 웃게 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 떡에 살에 들려 허둥대던 모습, 씨를 짓지 못해 화장실로 도망가던 모습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좋아요. 허생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 월양은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데도 자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인가. 허생의 발목에 천근만근의 무게가 매달린다. 담장을 넘어 도망치면 이 여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 혼례 전날 신랑이 도망간 여자. 그 낙인은 월양의 인생을 영영 짓밟을 것이다. 그렇다고 남으면 사기 결혼이다. 진퇴양난의 수렁에서 허생은 월양의 그윽한 눈빛 앞에 도망칠 용기를 잃어버린다. 그의 손이 비단 주머니를 받아준다. 가짜 사위가 진짜 사위가 되어야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덜컹거리며 굴러가기 시작한다. 혼례식을 불과 하루 앞둔 날이다. 아침부터 집안 전체가 들떠 있다. 안채에서는 월양의 혼례복 마지막 손질이 한창이고 부엌에서는 잔칫날 음식 준비로 아낙들의 손이 쉴 틈이 없다. 마당에는 초롱이 걸리고 기러기를 실을 함이 정갈하게 놓여 있다. 그때 최 부자댁 대문 앞에 가마 하나가 멈춘다. 한양에서 먼 친척 조카박 진사가 볼 일이 있어 내려온 것이다. 예고 없는 방문이다. 최 부자는 조카를 반갑게 맞이하며 사랑방으로 안내한다. 아이고 진사 조카가 왔구먼. 마침 내일이 우리 월양이 혼례날이야. 잘 왔어, 잘 왔어. 최 부자는 기분이 좋아 조카에게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내 사위 될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야. 한양의 영의정 대감댁 숨겨진 적자라네. 인물이 환하고 문장력이 기가 막히고 풍채가 당당하기가 대장부 중에 대장부야. 내 눈이 틀리지 않았지. 최 부자가 흥에 겨워 자랑을 한 보따리 풀어놓는 동안 박 진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처음에는 미소를 띠고 듣고 있던 그의 눈썹이 점점 가운데로 모인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 턱을 괴더니 마침내 입을 연다. 큰아버지 영의정 대감되기를 하셨습니까? 제가 한양에서 그 댁 자제분들과 동문수학한 사이인데요. 형님 둘 아우 하나까지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숨겨진 적자가 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입니다. 게다가 그 댁 아드님들은 지금 전부 한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청마루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최 부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진다. 조카의 말을 반복해서 되새긴다. 뭐라고? 숨겨진 아들이 없다고? 그럼 내 사위가 가짜란 말인가? 최 부자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린다. 분노와 수치가 동시에 치밀어 오른다. 최 부자가 벌떡 일어선다. 지금 당장 그놈을 데려와라. 대지를 시켜야겠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가고 집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잔칫집에서 심판정으로 바뀐다. 안채에서 혼례복을 입어보던 월양에게도 소식이 전해진다. 시녀의 귀띔을 들은 월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사랑방에 있던 허생에게는 하인이 달려와 전한다. 도련님, 큰어른께서 대청마루로 오시랍니다. 한양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허생의 등에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한양에서 온 손님. 그것은 곧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뜻이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는다. 칠드기를 찾지만 칠드기는 보이지 않는다. 뒷담 쪽에서 급히 도망치는 발자국 소리만 멀어져 간다. 이 쥐새끼 같은 놈. 위기에 가장 먼저 도망친 것이다. 최 부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그는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고 앉아 명령을 내린다. 내일 아침 첫 닭이 울면 조카와 저놈을 대면시켜 진위를 가리겠다. 만약 한마디라도 거짓이 드러나면 그놈의 다리를 분질러 관아에 넘길 것이다. 목소리가 대청을 울리고 하인들이 벌벌 떤다. 허생은 사랑방에 사실상 감금당한 신세가 된다. 문 앞에 떡 벌어진 하인 둘이 망을 보고 창문에는 밖에서 빗장을 걸어 놓았다. 든든한 척 뒤를 지키던 가짜 하인 칠뜨기는 이미 담을 넘어 사라진 지 오래다. 고립무원 사면초가다. 허생은 좁은 사랑방 안을 짐승처럼 서성인다.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손가락은 떨림을 멈추지 않는다.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굴려본다. 변장하고 도망칠까? 안 된다. 문 밖에 파수꾼이 있다. 병에 걸렸다고 할까? 이미 써먹은 수법이다. 진짜 미친 척을 할까? 그러면 월양에게까지 미친놈 취급을 받는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모든 출구가 막혔다. 이제 정말로 끝이다. 내일 아침이면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곤장을 맞고 관아에 끌려가고 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된다. 그리고 월양은, 허생은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프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 월양이다.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는 것이다. 아버님,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세요. 그분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호통이 돌아온다. 닥쳐라. 이 어리석은 것아. 사기꾼에게 홀린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월양의 울음소리가 더 커진다. 가녀린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문틈으로 보인다. 허생의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이 사랑하는 여인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다. 양반 행세를 하겠다고 남의 족보를 외우고 비단옷을 걸치고 거짓 이름으로 음식을 먹고 잠을 잤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찢고 있다. 허생은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린다. 차라리 남산골 초가집에서 빗물이나 마시며 굶어 죽는 게 나았을까? 쥐와 함께 쌀독이나 긁으며 사는 게 나았을까? 후회는 늦었고 파국은 첫닭 울음소리와 함께 코앞에 닥쳐 있다. 깊은 밤 사랑방 안에 촛불 하나가 홀로 타고 있다. 허생은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도망칠 구멍은 없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하게 도망치고 싶지 않다. 도망치면 편할 것이다. 하지만 문 밖에서 울고 있는 월양은 어떻게 되는가? 혼례 전날 신랑이 도주한 처녀. 그 치욕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할 여인. 허생은 책상 앞에 앉는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집어먹을 묻힌다.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먹물과 뒤섞인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거짓 없는 글을 쓴다. 화려한 수사도 남의 말을 베낀 인용도 없다. 오직 자기 자신의 말, 진짜 허생의 말이다. 저는 남산골에 사는 가난한 선비입니다. 영의정의 아들도 한양 명문가의 자제도 아닙니다. 초가집에서 빗물을 받아 마시며 쥐와 함께 굶주리던 보잘것없는 사내입니다. 배불리 먹고 싶다는 치졸한 욕심이 저를 이 거짓의 늪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3일만 먹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양 낭자를 만났습니다. 달빛 아래 웃는 낭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넉넉한 인심 속에서 아버지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 진심들을 거짓으로 받은 것이 저의 가장 큰 죄입니다. 붓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마다 허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종이가 눈물로 번져 글씨가 흐려지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비록 제 신부는 가짜였으나 낭자를 향한 마음만은 하늘에 두고 맹세코 진짜였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은 어떤 거짓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장인어른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곤장이든 옥살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낭자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속은 것은 저의 잘못이지 낭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디 낭자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가는 허생의 손이 멈춘다.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벼랑 끝에 몰린 자,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진 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다. 허생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월양 낭자께라고 적는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다짐한다. 내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겠다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기꾼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를 고하는 선비로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겠다고. 첫 달기 운다. 심판의 아침이 밝았다. 대청마루에 최 부자가 정자하고 그 옆에 박 진사가 팔짱을 낀 채 앉아있다. 마당에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하인들과 이웃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허생이 사랑방 문을 열고 나온다. 빌린 비단 도포 대신 자신의 낡은 무명 도포를 입고 있다. 갓도 씻기지 않은 자기 것이다. 어젯밤 울다 지쳐 잠든 탓에 눈이 부어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다. 대청마루 앞에 선 허생을 최 부자가 노려본다. 눈빛에 분노가 이글거린다. 자, 말해봐라. 내 놈이 진짜 영의정 대감댁 아들이냐? 이 조카가 그 댁 자제를 모두 알고 있다. 어디 한번 발뺌을 해봐라. 박 진사가 거들며 비웃는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감히 명문가를 사칭해. 꼴 좋다 당장 관아에 넘겨야지. 마당의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모든 시선이 허생에게 쏠린다. 그 순간 허생의 몸에서 무언가가 바뀐다. 구부정했던 등이 활처럼 펴지고 축 처져 있던 어깨가 올라간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서늘한 결기가 채운다. 죽기를 각오한 자의 배짱이다. 허생이 벌떡 일어서며 박 진사를 향해 천둥 같은 호통을 친다. 이보게, 자네가 안다는 영의정 대감댁 아들들은 첩실소생, 서자들이 아닌가. 본부인 소생의 적자는 가문의 비사로 감추어진 법이거늘 어찌 바깥 사람이 알 수 있겠는가. 너무나 당당한 태도에 박 진사가 흠칫 물러앉는다. 러그게. 대감님께 공개하지 않은 자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긴 했습니다만. 자신감 넘치는 허생의 기세에 박 진사의 말문이 막히고 마당의 사람들도 오, 그런 사정이 있었나? 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 틈을 타 허생은 재빨리 방향을 전환한다. 최 부자 앞으로 성큼 걸어가 털썩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조카에게 했던 말과는 정반대로 아주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연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다. 진심이다. 장인어른, 사실 저는 영의정의 아들이 아닙니다. 대청마루가 쥐 죽은 듯 고요해진다. 저는 남산골에 사는 가난한 선비 허생입니다. 집은 비가 새는 초가집이요. 재산이라곤 책 몇 권이 전부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 한 끼가 간절해서 이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다. 주먹이 떨린다. 허생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잇는다. 하지만 따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제 이 배짱 하나만큼은 왕의 사위라 해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관아에 넘기시든 처분대로 하십시오. 다만 따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사오니 부디 탓하지 마시옵소서. 대청마루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는다. 최 부자의 얼굴이 시시각각 변한다. 분노, 당혹,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한다. 바로 그때 안채문이 벌컥 열리며 월양이 뛰쳐나온다. 하인들이 막으려 하지만 그녀의 기세를 당해낼 수가 없다. 월양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허생이 밤새 써둔 편지를 두 손으로 내민다. 아버님, 이것을 읽어주십시오. 이 편지를 읽으시고도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하신다면 그때는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최 부자가 퉁명스럽게 편지를 낚아챈다. 펼쳐 읽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읽던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간다. 눈가에 주름이 떨리고 굳게 담은 입술이 풀어지고
편지를 든 손가락에서 힘이 빠진다. 남산골 초가집에서 빗물을 마시며 쥐와 함께 굶주리던 사내. 치졸한 욕심으로 거짓을 시작했으나 사랑 앞에서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진 사내. 곤장을 맞더라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비의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월양 낭자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니 부디 탓하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간청. 편지를 다 읽은 최 부자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허생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본다. 오래도록. 허생도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죽음을 각오한 자의 눈빛. 그것은 가짜가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기백이다. 한참의 침묵. 마당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최 부자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가 터져 나온다. 푸아, 호탕한 웃음이다. 대청마루가 울릴 만큼 크고 시원한 웃음이다.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해하는 가운데 최 부자가 무릎을 탁 치며 말한다. 이놈 보게. 가난뱅이 주제에 밥 한 끼 못 먹는 주제에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나를 속이다니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생각해보니 나도 맨주먹에서 시작했어. 빈털터리로 장사판에 뛰어들어 오늘의 부를 읽었지. 그때 내게 있었던 것이 뭔 줄 아나? 바로 배짱이야. 영의정 아들이 아니면 어떠냐? 그 정도 뻔뻔함과 임기응변이면 나중에 정승판서를 해먹어도 남을 인재야. 내 평생 장사를 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지만 이만한 배짱을 가진 놈은 처음 본다. 최 부자가 벌떡 일어나 허생의 팔을 잡아 일으킨다. 게다가 이 글을 봐라.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도 이렇게 명문장을 쓸 수 있는 놈이 과거 시험에 붙지 말란 법이 있느냐? 내가 뒷바라지를 하마. 자네는 내 사위야, 이 사기꾼아. 박진사가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다. 어리둥절해하지만 최 부자의 기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월양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허생에게 달려간다. 허생도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월양을 부둥켜 안는다. 두 사람이 얼싸하는 모습을 본 마당의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사기극이 해피엔딩으로 뒤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최 부자가 환하게 웃으며 하인에게 외친다. 야, 잔치 준비 그대로 진행해. 아니, 배로 차려. 내 사위가 가난뱅이인 건 오늘뿐이야. 내일부터는 장원급제할 사내다. 몇 년 후 봄이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한양거리에 장원급제의 어사화를 꽂은 허생이 말 위에 앉아있다. 환한 미소를 머금은 그의 얼굴에는 남산골 초가집에서 굶주리던 시절의 그림자가 더 이상 없다. 3일 육아의 행렬 뒤로 한양 백성들이 구경 나와 환호한다. 장원급제 나으리 행차시오. 풍악 소리가 울리고 꽃가마를 탄 월양이 뒤따른다. 그리고 그 뒤를 칠뜨기가 으쓱한 자세로 따른다. 언제 도망쳤냐는 듯 번지르르한 하인 복장을 하고 마치 자기가 1등 공신인 양가슴을 펴고 있다. 허생은 칠뜨기를 보며 한숨 반 웃음 반으로 고개를 젓지만 미워할 수가 없다. 장원급제 축하연이 열리는 곳은 이제 허생의 집이기도 한 최부자댁이다. 으리으리한 잔치상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고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한다. 허생은 상석에 앉은 백발이 성성한 장인어른 최부자에게 공손히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린다. 장인어른,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모두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부자가 호탕하게 술을 받아 마시더니 허생의 어깨를 탁 친다. 이 사람아, 하나만 물어보세. 솔직히 말해봐. 그때 자네가 영의정 아들이라고 뻥쳤을 때 내가 정말 믿은 것 같았나? 허생이 머쓱하게 웃는다. 네, 장인어른은 완전히 넘어가신 줄 알았습니다. 최 부자가 능청스럽게 수염을 쓰다듬으며 윙크를 한다. 이 사람아, 내가 장사판에서 30년을 구른 늙은 여우인데 자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둘째 날부터 알았어. 허생의 입이 떡 벌어진다. 네, 아셨다고요? 그런데 왜? 최 부자가 껄껄 웃으며 말을 잇는다. 자네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니까 내 사위를 삼았지. 생각해봐. 영의정 아들이 진짜로 이 시골에 올 리가 있나? 난 자네의 가문이 아니라 자네의 배짱을 산 것이야.
빈털터리 주제에 부잣집 사랑방에 앉아 갈비를 먹으면서 간이 세다고 투덜대는 놈, 변소에 씨를 빠뜨리고도 멀쩡하게 새 씨를 지어내는 놈, 들통이 나고도 도망치지 않고 무릎 꿇고 진심을 구하는 놈. 그런 배짱이면 사기꾼이고 뭐고. 나라질이든 장사든 못할 게 없어. 아닌 게 아니라 장원급제까지 했잖아. 내 눈이 틀리지 않았지? 최 부자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본다. 허생은 코끝이 시큰해진다. 장인어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최 부자가 허생의 등을 토닥이며 작게 덧붙인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월양이가 자네를 볼 때 웃더구먼. 그 까탈스러운 것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남자 앞에서 웃은 거야. 그걸 보고 결정한 거라네. 마당 건너편에서 월양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놀고 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월양이 허생을 돌아보며 손을 흔든다. 햇살이 그녀의 미소 위에 내려앉아 반짝인다. 허생이 그 미소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는다. 두 사람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퍼지고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며 마당 위를 춤추듯 지나간다. 거짓말로 시작되었으나 진심으로 완성된 가난한 선비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막을 내린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 고을의 가장 유쾌한 야담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장원급제 축하연 허생이 장인에게 묻는다. 그때 제 거짓말을 정말 믿으셨습니까? 최 부자가 능청스럽게 웃는다. 둘째 날부터 알았지. 난 자네 가문이 아니라 배짱을 산 거야. 그리고 우리 월양이가 자네 앞에서 처음 웃더구먼. 그걸 보고 결정했다네. 거짓말로 시작되었으나 진심으로 완성된 가난한 선비의 인생 역전극이 봄 햇살 아래 막을 내린다.